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박경리의 에세이에 대해서 알아볼 가톨릭대학교의 조윤아입니다. 여러분은 토지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박경리의 에세이를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1강에서는 거리에서 큐씨에게라는 제목으로 여기 원주에 오시기 직전에 70년대까지의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2강에서는 원주에서 큐씨에게라는 제목으로 1980년부터 돌아가시기 몇 해 전까지 집필해서 출판하신 에세이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거리에서 큐씨에게 박경리 작가가 등단한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여러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했던 그런 글들, 그리고 전작으로 집필한 에세이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1강, 제2강의 끝에다가 큐씨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박경리 작가가 수필집을 내기로 하고 아예 전작 수필집이라는 건 여러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것을 모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수필집을 내야지 결심을 하고 1년이 넘게 그 몰두해서 소설처럼 집필한 수필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였는데요. 이 에세이집은 서간체, 편지글처럼 쓰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다면 수치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지요. 고민 끝에 큐씨로 정했는데요. 이 큐씨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아큐 정전의 큐입니다. 아큐 정전에서 주인공은 아큐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큐자를 가져다가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박경리 작가가 좋아하는 그 루신의 작가의 작품에서 큐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그 인물 캐릭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씨에게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큐씨는 사람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저 창밖의 하늘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의 벽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현기가 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심 끝에 루신이 고심하여 지어낸 큐자를 훔쳐내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0년대에 시작한 편지글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집은 기다리는 불안입니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암사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현암사에서는 이 에세이집을 내면서 박경리 작가에게 우리 수필집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경리 작가는 이렇게 모은 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모은 글 말고 따로 수필집을 준비합니다. 부제는 문학적 인생론이라고 붙여놓고요. 1965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966년 11월 8일에 탈고를 했고, 그래서 1966년 12월 말에 이 큐씨에게라는 수필집, 전작 수필집이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필집 큐씨에게를 열어보면 작가 근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박경리 작가의 모습 사진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스캔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경리 작가의 사진을 많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이 사진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60년대 박경리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 수필집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현암사에서는 1968년에 표지를 다른 표지로 만들어서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민음사에서는 거리의 악사라는 제목으로 산문 선집, 수필집을 발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기다리는 불안과 큐씨에게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된 글은 한 8편 정도의 글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필집 기다리는 불안, 이 제목은 사실
동아일보 1962년 3월 27일에 실린 박경리 작가의 글 제목입니다. 그런데 글뿐만 아니라 여기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사파도 박경리 작가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요. 박경리 작가는 여학교 시절에 미술학교에 가고 싶다는 희망을 가질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기다리는 불안이라는 수필집 안에 모녀상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그냥 박경리 작가 자신이 그림 그리고 싶었던 그런 소망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그 아들과 딸과 얽힌 이야기 때문에 더 그림에 많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녀상이니까 이 박경리 작가가 딸과 함께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딸인데요. 그래서 딸 그림을 따라 그리고 있는데 딸 영주가 뭐라 합니다. 따끔하게 평도하는데요. 어머니로서 흐뭇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이것은 흐뭇해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모녀상에 담겨 있는 슬픔, 그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9살 때 교회당이랑 개랑 누나의 얼굴 그런 그림들을 수없이 그려놓고 죽었다. 영주는 그 후 혼자서 눈물이 방울방울 지는 공주 그림을 그렸다. 그러한 영주가 지금은 여학생이 되어 미술을 한답시고 실속 없는 내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나 나는 그의 작품에 대하여 언제나 남보다 무관심하다. 내 마음속에 그의 동생에겐 어림도 없지 하는 서글프고 가슴 저리는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9살 때 죽은 아들, 영주의 동생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만 보면 그 자기 죽은 아들을 생각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불안 수필집은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어떤 수필집보다도 박경리 작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리는 불안이라는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동안의 불안한 심정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성격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로부터 다른 하나의 상태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불안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반성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2000년대 그러니까 토지를 집필 완간한 이후에 1990년대나 2000년대에 쓰신 에세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았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다리는 불안을 읽으면 속살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작가의 내면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고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정받는 것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성격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맥락으로 쓰여 있는 글들인데요. 친구들이 몸이 약해서 오는 신경쇠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처사에 대해서 자주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흥분도 잘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하니까 친구들이 아유 너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흥분을 잘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속옷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망신당할까봐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무언벽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박경리 선생님 만났을 때는 사실 박경리 선생님이 무언벽이 있으셨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등단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작가가 많지도 않았을 그런 때니까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박경리 작가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에세이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 대해서 허영의 소심이니 하며 비난을 하다가 이렇게 자학 속에서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말자, 해마다 봄이 오면이라는 글에는 이렇게 다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나를 탓하고 반성하고 내 성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러지 말고 올해는 좀 나를 미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박경리 작가는 홀 어머니와 또 외동딸, 그 여성 3대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에세이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에는 혼자 자식을 키운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나, 그리고 또 외동딸로 남은 영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경리 작가의 아버지는 다른 젊은 여자와 살고 있지요. 그리고 박경리 작가도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아들도 잃었습니다. 결국은 여성 3대가 남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딸이 고양이 때문에 울고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이런 여린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도 실려 있고, 또 자기 자식을 혼자 키워온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여기 에세이집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고생 많은 어머니를 미워한다. 그리고 나와 같이 불효한 자식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라고 자처한다. 나는 자기 생애를 딸 자식 하나에다 걸어버린 어머니의 인생 사업의 실패를 기회 있을 때마다 규탄하고 공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감을 벗어넘기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든다. 아버지 없는 삶, 남편 없는 삶,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외동딸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반성을 하였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이 에세이집에 굉장히 많이 여러 편의 글에 실려 있는데요. 좀 애틋하고 마음이 짠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통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 통 글을 쓰지 못했냐면 석간신문에 어떤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배영 고아원의 아이들이 시립아동보호소로 옮겨졌는데 그 중에 9살 난 김용길이라는 아이가 아주 그림에 재주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까 그림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9살 난 그 아이가 박경리 작가에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진만 봤는데도 그 손, 그 귀가 가버린 아이를 어찌나 닮았는지. 근데 이 신문만 보고선 하루 종일,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글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이 정리되면 아무래도 고아를 하나 얻어다 길러야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할까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입양하지 않고 영주 외동딸을 키우면서 사셨지요. 이렇게 어머니와 딸, 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선일보를 직접 찾아서 이렇게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분홍색으로 제가 박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것이 박경리 작가가 쓴 기고문인데요. 조선일보 1960년 4월 24일에 실린 어린 비둘기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라는 글입니다. 이 박스 아래에는 박경리 작가의 장편소설 내 마음은 호수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나 이 글을 실어달라 했을 때 바로 실어준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1960년이니까 4.19 혁명 그 시기입니다. 4.19 혁명 당시에 어린 학생들까지 많이 죽음을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더 이상 이런 정치적 상황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계속 글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선언 같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글을 쓰다니 라고 하고선 작가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리 작가는 여기 제가 그 밑에 인용을 해놓는데요. 반독재를 규탄하는 피라로서 투옥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작가들이 자기 신변의 위협이 느끼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인들도 사실은 구름 위에 사는 선인이 아닌 이상 사회의 봉사가 필요하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에는 이 사회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적게 실려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경리 작가의 산문, 에세이, 기고문들은 대부분 사회에 어떤 호소하는 글이라든가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들일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문단에 데뷔한 그때부터 박경리 작가는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필집은 큐시에게인데요. 표지가 여러 개죠. 여러 번 반복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66년에 나왔지만 79년에 풀빛 출판사에서 나올 때에는 사실은 66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사에서 박경리 문학 전집을 기획하면서 이 에세이들만 뽑아서 또 제목을 큐시에게라고 정하고 내었고요. 그 중에서 지식산업사에 실린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1993년에 솔출판사에서 또 큐시에게 하고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 가설을 위한 망상은 사실은 큐시에게는 아닌데요. 제가 큐시에게 시작된 66년도부터의 편지가 200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원주통신, 신원주통신에 다시 큐시에게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79년에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그 큐시에게가 출간되었을 때는 강석경 작가가 서평을 썼는데요. 여기 서평 아래 내용을 보면 그의 흔적이 지문처럼 뚜렷이 보이는 큐시에게, 기다리는 불안도 그렇고 이 큐시에게도 그렇고 이후에 쓰여진 어떤 에세이집들보다도 박경리 작가의 내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그 가족에 대한 그 마음들도 솔직하게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경리 작가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후에 나오는 에세이집들이 주로 사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면 이 두 에세이집은 내면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큐시에게는 작가의 문학 수첩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이랑 그리고 이론가들의 평들이 실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니에프, 포크너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프란시스 잠이나 베를레느 시인들까지 그 소설과 시를 읽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작가가 자기 작품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평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소설 창작과 관련된 문단 활동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 작가의 자유입니다. 여기 맨 아래 인용 부분을 잠깐 볼까요? 수전노 프로할징, 최근에는 프로하르친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그 수전노인데요. 프로할진과 영웅 나폴레옹을 동격에 놓고 상상할 수 있는 작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자유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작가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드러내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을 앓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 요네가와 마사오의 작품 연구를 보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그날, 하필 그날 간질의 발작을 일으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때 그 작가의 입장에서 박경리 작가는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짐작을 해봅니다. 그들 앞에 닥친 많은 고통들, 이 간질병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 그리고 또 도박을 하고선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심을 꺾지 않았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가로서의 삶을 보면서 박경리 작가가 어떻게 내가 작가로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집에는 박경리 작가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소설에 많이 실려 있어서 박경리 작가의 소설은 사소설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글도 실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가 경험한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사소설이냐, 남성 작가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왜 여성 작가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박경리 작가가 신교수의 부인이라는 소설도 썼는데요. 신교수는 나다. 그 신교수는 남자거든요. 그는 나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더라. 왜 그러느냐. 사실은 신교수 남자 그 인물에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의 경험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작품에 나오는 여성 인물은 박경리 작가 그 모습이라고, 그리고 소설이 대부분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글도 이 에세이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시에게는 다른 어떤 에세이집보다도 작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작가로서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해서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큐시에게라는 에세이집은 작가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문인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작품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의해서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닿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득한 강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로 표현이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방법은 언어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작가에게는 더 언어의 마성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글을 씀으로 해서 더 고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로 말미암아 혼자인 것을 자각하고 또 멀리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며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하거나 자기 경험을 다시 회상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작품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작품을 쓰면서 더 고독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언어의 마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원주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낸 에세이집 거리의 악사입니다. 1977년에 출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앞에 두 수필집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새로 들어간 건 8편밖에 안 되는데요. 이 거리의 악사라는 그 글을 읽어보면 아주 그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이 여러 거리의 악사를, 요즘에는 이 거리의 악사를 만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코디온을 키고 북을 치면서 약 광고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수레 위에 구식 축음기를 올려놓고 묵은 유행가 판을 돌리며 길모퉁이를 지나가는 행상 또 보기 힘들잖아요. 그들이 거리의 악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거리의 악사보다 더 마음을 울린 거리의 악사가 있습니다. 장판 사려, 장판을 사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장사꾼을 본 적이 없으시지요? 노파인데요. 장판 사려, 근데 박경리 작가가 볼 때는 장판을 살 만한 집들이 없는 동네인 거예요. 초가지붕이 몇 채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장판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장판 사려 이러다가 노파는 또
장판을 사라고 외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노래도 뭐 장사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연못 속에 금붕어가 어쨌다는 그런 노래인데 너무나 구슬펴서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술가가 아닌가. 예술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작가로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휴시에게가 나오고 그리고 12년 만에 거리의 악사 수피집을 내면서 그동안에 왜 그 자학을 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창작의 활력소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자기가 불타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필집이 1977년에 발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박경리 작가는 1971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요. 그리고 1974년에는 사위 김지아 시인이 반공법으로 피검이 되고 사형까지 선고를 받잖아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교도소를 찾아 뛰어다니는 딸을 보며 손자를 업고 단층 원고를 썼다. 그런데도 사위가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무기형을 확정받기까지 4계절이 지나가고 작가의 인물을 까마득히 잊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가의 인물을 까마득히 잊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1976년에 토지 2부를 한 달 동안에 3,000매 가까운 원고를 씁니다. 30일 동안에 3,000매의 원고를 쓰려면 그래서 이때는 펜을 손에 들기만 하면 구토가 느낄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가의 인물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딸과 사위와 그리고 손주들 때문에 그 생활을 하면서 작가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은 좀 줄었겠죠. 그리고 연재하기로 한 그 작품들 의무감으로 막 창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큐시에게서는 언어의 마성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거리의 악사에서는 인간의 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큐시, 언어의 마성을 생각했던 시절이 예술의 끝없는 행로였다면 지금은 인간의 마성, 원죄를 생각하는 그것은 더한 불행인지 모르겠고 또 내 고립의 청산인지 모르겠고 이 인간의 마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까닭은 시인 김지아가 반공법으로 구속이 되고 나중에 판결을 받기까지 그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도 받지도 않고요.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도 다 연락을 끊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박경리 작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어의 마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성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까지 있었던 박경리 작가의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는 1980년부터 그 이후에 박경리 작가의 에세이를 원주에서 큐시에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아였습니다.